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평가단 4주차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주차는 정책론이고 정책론 단원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거. 자, 시장 실패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이걸 시장 실패라 그러고,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부 효과, 공공재,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암기 코드로 제가 외공불비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외부 효과, 공공재, 불완전 경쟁과 똑같은 말이 독과점 시장 또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자연 독점이 일어나는 거,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 이게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B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알아내기 어려우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정보량이 균등하지 않다.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자,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으로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자연 독점이 독과점이죠. 독과점, 불안정 경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자, 4번은 재화의 동질성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틀린 건 4번이고, 우리 시험 문제 여러 번 단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 외공불비 이렇게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매년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부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 공급의 역할을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또는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해버리는 거, 가격을 규제하는 거. 자, 그래서 가격을 규제한다, 가격을 통제하는 거, 이걸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이라 그러죠. 자, 간접 개입 수단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고 가격도 통제하지 않고 시장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옆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때 이걸 간접 개입이라 그래요. 자, 간접 개입 수단의 예를 꼭 암기해 놔야 되겠죠.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도, 보조금 제도, 조세, 세금, 금융정책, LTV나 DTI 규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정보를 지원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간접 개입이죠. 자, 그래서 직접과 간접은 언제나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지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그러면 직접 개입을 보죠. 공공토지 비축제도에 관해서 토지은행,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LH가 담당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는 거. 수요자 역할을 하니까 얘는 직접 개입. 자, 임대료 상한제, 가격을 상한을 두겠다, 규제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가격을 규제하니까 역시 얘도 직접 개입. 자, 얘는 세금이고 그러면 간접 개입이죠. 개발 보조금의 조세가 세금이 간접 개입이니까 얘는 간접 개입.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얘도 간접 개입.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 보조금, 얘도 간접 개입. 자, 공영개발은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개발자 역할을 해서 수용으로 해서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여기에 직접 정부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개발자 역할을 하는 건데, 주로 공영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그래서 공영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자 역할이니까 직접 개입. 자, 그 다음에 금융제도, LTV, DTI는 간접 개입이죠. 자, 그러면 직접 개입은 공공토지 비축제도, 임대료 상한제,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이게 4개고 나머지 이렇게 X표 친 것들은 다 간접 개입이 되겠네요. 직접 4개, 간접 4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수요자 역할의 토지은행제도, 공공토지 비축에 의해서 LH가 담당하는 거. 자, 공급자 역할의 공영개발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도시개발사업. 근데 이때 공영개발은 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환지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 가격 규제하는 거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 같은 게 있겠죠. 규제를 상한제라고도 해요. 상한을 정한다고 해서. 자, 3번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자, 부동산 시장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죠.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이건 경제적 기능이라 그래요. 경제적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니까 경제와 관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큰 테마를 잡아볼 때, 자, 수요와 공급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경제활동.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라 그러고 이거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경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자,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 시장 경제라는 건 매우 밀접한 개념들의 관계니까 이렇게 하나 묶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러니까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은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두 번째 1번이 틀렸고요. 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목표는 주로 형평성을 의미해요. 형평성. 고루고루 잘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목표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형평성을 위한 사회적 목표에 해당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도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기능을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요. 자, 2번은 맞는 지문인데 1번이 틀렸죠. 자, 정치적 기능은 이걸 말하는 거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건 경제적 기능이라고 봐야 되고 자,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또는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거 정부의 직접 개입이고 시장 실패는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거 골고루 나눠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 그러죠. 이거에 대한 원인이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까 뭐였냐면 외공불비였죠.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자,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정책 실패도 일어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정부 실패라고 해요. 정부의 기능이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것이 오히려 악화시켰다 시장을. 정부 실패. 자, 틀린 건 1번이고. 자, 4번에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공공재는 다수의 시민을 공공이라 그래요. 공공이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공원이나 도로, 학교, 국방, 치안,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등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공공재라고 하는데 자, 공공재는 주로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로예요. 정부만 만드는 건 아니고 민간이랑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주로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을 통해서 세금이나 기금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죠. 맞죠? 자,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데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동시소비성이라고 하는데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경합하지 않는 성질과 비배제성. 자, 무료로 돈을 내는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비배제성이라 그래요.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내도 배제시키지 못하는 성질을 비배제성. 이런 두 개의 성질로 인해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리지 그리고 이용만 하려고 하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아까 소방서, 경찰서, 학교, 도서관, 공원 이런 것들 등대 같은 거 누구나 다 이용하고 필요한 것들인데 시장에 맡기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가 나타나니까 시장에 맡기면 만들어지지 않아서 자,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 필요한 양보다 과다가 아니라 과소 생산되니까 필요한 양보다 적게 만들어지니까 주로 누가 만든다? 정부가 만드는 재화를 공공재라 그래요. 자,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만들어져서 필요한 거니까 정부가 주로 만드는 재화를 공공재. 자, 네 번째, 공공재의 문제는 시장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걸 우리가 시장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걸 한 단어로 시장 실패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공공재의 문제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시장 실패의 원인은 외공불비였으니까 맞는 지문이겠네요. 자, 틀린 건 3번이 틀렸죠. 공공재는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크고 자, 공공재는
공원 같은 거예요. 공원, 도로, 학교 이런 것들인데 좋은 영향을 주는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틀린 건 3번.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가 나타나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해서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되어서 주로 정부가 만드는 재화를 공공재 이렇게 설명하죠. 자, 5번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외부 효과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자,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하죠. 자,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고 나왔네요. 시장 밖에서 나타난다 해서 외부 효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건 언제나 시장에서 거래가 있을 땐 동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동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보상이나 대가가 없이 영향을 주는 현상이라 해서 외부 효과라 그래요. 자, 여기 지문은 다 맞죠?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의도하지 않았다.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 것을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고 얘기하는 거. 자, 두 번째,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는 사회적 이기주의 현상이 플리즈 제발 와주세요. 플리즈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 제발 와주세요라고 하는 이기주의로 유치 현상이 나타나요.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 이때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외부 효과,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로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돼라고 하면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님비 현상으로 나타나죠.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는 님비 현상이 나타나고 이기주의죠. 지역 이기주의 현상 둘 다. 자, 유치 현상으로 이기주의는 핀피, 안 된다라고 배제시키는 지역 이기주의는 님비 이렇게 나타나고. 자, 맞는 지문이고. 자,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외부 경제는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도 얘기해요. 다른 표현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외부 경제가 나타나면 내 돈을 들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 일단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에서 생산에서는 비용을 보고 소비 측면에서는 편익을 보는데 잠깐 좀 정리하자면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자, 이건 생산 측면에서 보는 거고, 소비 측면에서 볼 때는 편익을 보는데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자, 그래서 큰 것만 기억하면 내 돈을 들여서 사회가 좋은 현상이 정의 외부 효과예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반대겠죠. 사회 돈 들여서 내가 좋은 거, 사회적 비용이 크고 사적 편익이 큰 것은 부의 외부 효과, 반대는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정확히 기억해놔야 되겠죠. 정의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이렇게 암기해서 비용은 사적 비용이 크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더라. 하나 정리해서 부의 외부 효과도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두 개를 외워야 될 때는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답을 실수하지 않으려면.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나쁜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그만 만들어라 라고 정책을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과세를 매기거나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 맡기면 적정량보다 과소가 아니라 과다 생산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시장 실패의 원인이 외부 효과가 이런 문제죠. 나쁜 영향을 주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그만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과세를 매기는 시장 개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얘가 틀렸네요.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시장에 맡기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더라. 자, 5번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나쁜 영향을 주는 거니까 편익을 받네요. 자, 이게 정의 외부 효과예요. 사회적 편익이 큰 게 이게 정의 외부 효과인데 반대로 사적 편익이 큰 것이 부의 외부 효과겠죠.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맞는 지문이죠. 틀린 건 4번 되겠네요. 자, 6번의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제 우리가 토지 정책을 여러 개를 배우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다 정리된 건 아닐 거예요. 가장 우리가 공부했던 거, 중요한 거, 기본적인 것만 제가 문제에 출제했는데, 자, 용도 지역, 지역지구제에서 용도 지역은 절대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죠. 나머지는 다 중복이 가능해요. 용도 지구끼리 중복 가능하고 구역끼리도 중복 가능하고 지역과 지구도 중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끼리만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고. 자, 지역 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실시한다. 맞죠? 자, 학계론에서 지역 지구제의 가장 큰 목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장과 토지에 공장과 주택이 같이 있으면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토지의 이용이 상충되었을 때. 그래서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정하면 같은 이용을 하고 있는 주택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토지 이용 정책이니까 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공장과 주택을 섞어 놓지 않고 주택끼리만 공장은 저기 공업지역에 공장들끼리만 모여있게 하는 제도가 지역지구제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자, 3번에 개발권 양도제는 자, 지역지구대의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은 뭐냐면 자, 규제해놓고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는 개발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도 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 지역과 이 지역이 공평하지 않겠죠.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용적률에 해당되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줘서 이 개발권을 팔아서 양도해서 보상을 받아라. 시장을 통해서죠. 정부가 돈을 들인 게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돈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단점, 이 단점이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자, 형평성의 문제. 개발하지 마라고 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지역 간의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전지역은 보전해라. 개발하지 마라. 그래서 이 보전지역을 규제지역이라고도 해요.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 개발권을 팔아서 보상을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도. 맞는 지문이죠.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지역이나 보전지역 토지소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개발권을 부여해줘서 이걸 양도, 이 매매가 양도죠. 그래서 결론은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나온 거죠. 자, 4번 개발권 양도제도는 정부의 재정을 들이지 않고 정부가 돈 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즉 개발권, 양도를 통해서 이 양도가 매매니까 돈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권 양도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아요. 즉 도입은 되어서 폐지된 제도는 아니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정책에 해당돼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미실시 제도라는 것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개발권 양도제는 미실시 제도예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과거 정권에서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실제로 이제 시행하지 못했고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는 거, 폐지되진 않았어요. 자, 근데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개발권 양도제니까 언제나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랑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자, 7번에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임대료 규제. 우리가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하죠. 임대료 상한제.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물론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건 직접 개입이니까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되는데 자, 보죠. 규제 임대료가 규제한 가격이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겠죠. 규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임대료 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임대료 상한제는 시장 임대료보다 가격을 낮게 받으라는 정책이니까 가격이 싸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죠? 물론 이제 이 초과 수요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초과 수요고 항상 초과 수요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얘기해요. 초과 수요 상태는 공급 부족 상태와 동일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어려운 지문이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과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건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접근해야 되고,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며, 맞죠? 자, 장기적으로 공급은 탄력적으로 변해요. 자, 이때 주의할 것은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건 증가된다, 감소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탄력적인 건 변화가 크다, 변화될 수 있다를 얘기해요. 공급량이 변할 수 있다를 얘기해요. 즉 단기에는 공급이 거의 변화되지 않고 비탄력적이면 변화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변했다는 건 변화될 수 있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 탄력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장기에 넘어가서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변하냐? 가격을 낮게 규제한대요. 그럼 공급자는 좋다, 나쁘다? 가격을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공급자는 손해죠. 그럼 어떤 쪽으로 변하게 된다? 공급이 감소하는 쪽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틀렸죠. 우리 시험 문제 여러 번 답으로 나왔던 질문이죠. 장기에는 탄력적으로 변해서 변할 수 있게 된 거고, 가격을 낮게 규제하니까 공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해요. 그래서 장기에 넘어가면 임대료 규제를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공급이 줄어서 주택이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주택 부족이 심각해져서 임대주택을 구할 수가 없게 되어서 시장에 악영향을 많이 만들어요. 부작용이 많이 만들죠. 이 부작용이, 자, 임대료 규제를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 암시장, 암거래가 일어나고 암시장이나 이중 가격이 만들어지고,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일단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 들어올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이사를 안 한다.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투자를 안 한다. 뭐 남는 돈이 없으니까 임차인이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투자를 안 하니까 주거의 질이 떨어질 거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이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할 거예요. 임대주택 해봤자 남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의 용도 전환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틀린 건 3번. 자, 중요한 건 탄력적으로 변했다는 건 변할 수 있게 된 거고, 이때 공급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할 거냐 감소하는 걸로 변할 거냐는 가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낮게 규제했으니까 공급자가 손해니까 감소하는 걸로 변한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 자, 8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정부가 이제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바우처 제도로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주는 건 현금 보조, 소득 보조라 하고, 교환권 같은 걸로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건 바우처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에 해당되는 바우처 교환권을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이다. 맞고. 자, 임대료를 보조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들이 돈을 얻었으니까 수요가 좀 증가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혜택을 누린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얘가 틀렸네요. 자, 임대료를 보조하면 이건 좀 단순하게 암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기에는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장기에는 임대료가 내려가요. 임대료인데, 자, 여기는 단기, 여기는 장기로 봤을 때 이건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해서 여기에서는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장기에는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임대료를 보조하면 임대료가 변하는데 임대료가 올랐다가 내려간다. 단기는 상승하고 임대인 혜택을 보고 장기는 내려가서 임차인 혜택을 본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공부가 돼 있다면 1번 보기를 딱 보고 나머지 지문 안 읽어도 됐던 문제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던 거였어요. 자, 임대료를 보조하면 단기에는 임대료가 올라서 상승하여 누가 혜택을 본다?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 자, 임대료를 보조하면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돈을 벌어들인 꼴이 나타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한다. 맞죠?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규제 정책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이다. 맞아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시장에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만든다고 했지만, 임대료를 보조하면 결국 임대인도 좋았다가 임차인도 좋았고 장기에는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공급이 증가한다. 자, 마찬가지로 장기로 넘어가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해서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요. 임대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임대인은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변한다요. 장기의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변할 수 있게 됐는데, 증가하든 감소하든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임대료가 높으니까, 임대인이 좋으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 쪽으로 변하게 된다. 공급이 증가되니까 임대주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쁜 게 하나도 없겠네요. 임대인도 좋았다가 임차인도 좋았다가 임대주택 공급량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임대료 보조가 규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정책이죠. 자, 그래서 보조 정책을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공급이 장기에 탄력적으로 변해서 변할 수 있게 됐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공급이 어떻게 변한다? 증가하는 걸로 변하게 된다. 얘가 중요한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고. 틀린 건 1번이 틀렸네요. 1번. 자, 9번에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국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보유과세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다. 맞죠? 만약에 지방세이고 보유과세라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재산세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최근 우리 학계론 3년 연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방세와 국세를 구분하고 있는 거. 올해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세는 좀 기억해놔야 돼요. 취득 단계에서 내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것은 재산세.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방세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건 기억해놔야 되고.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무겁게 내리면 동결효과. 자,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자, 5억 주고 샀는데 8억에 팔았다. 그럼 3억이 양도차익이에요. 이걸 다 가져가지 말고 세금으로 내라. 그래서 매도인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인데, 자, 매도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팔지를 않아요. 그러면 동결 효과는 공급이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게 되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맞죠? 자, 공급이 동결해버리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라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공급이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자,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또는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공급이 비탄력이래요. 그럼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자가 모두 세금을 부담한다. 이때 공급자는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 또는 건물주 또는 공급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조세는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자, 재산세를 동일 세율로 부과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다 똑같은 세율로 부과하면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조금 내는 현상이 나타나요. 역진세적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비례세라고 하죠. 재산세를 만약에 동일 세율로 부과하면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동일 세율로 부과하는 것보다 뭘로 부과하는 게 좋다?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정의했었죠.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자, 5번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그랬어요. 자, 공급이 탄력성이 작으니까 공급이 비탄력이에요. 그럼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공급자가 임차인에게,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부분이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부분이 크다, 작다? 작다라고 내야 돼요. 임대인이 많이 내게 되니까 결론은 공급의 탄력성이 작으니까 임대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부분이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세금을 누가 많이 낼 거냐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탄력성이 작은 대상, 즉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우리가 임차인을 대변하고 공급은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중에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겠죠. 자, 10번.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이것도 역시 최근 3년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에 해당돼요. 올해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폐지된 제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제도, 이거 5가지는 기억해놔야 돼요. 뭐 물론 폐지된 제도가 많이 있지만 이걸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시험에 나왔던 것, 관련된 시험에 나왔던 것만은 잘 정리해놔서 다시 나오면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됐어요. 자, 6대 도시에서 택지를 2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상한을 뒀던 제도는 개인권리 너무 침해한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에서 폐지됐고, 자, 토지에 대한 초과이득세도 폐지됐어요. 가지고 있을 때 내가 5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만약에 지가가 1억이 올라서 6억이 됐다라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 1억 올랐으니까 50% 세금으로 내야 돼라고 하는 것이 토지 초과이득세예요. 가지고 있을 때 지가 상승분에 대한 50%를 세금으로 걷어들였던 제도인데 이것도 폐지.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에도 부동산학개론 과목이 있어요. 감정평가사에는 폐지된 제도가 공한지세도 폐지됐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폐지됐어요. 이것도 폐지. 그래서 폐지된 제도 4개와 그 다음에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에 포함되는 거, 미실시 제도가 하나 있었죠. 미실시 제도가 뭐였냐면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는 미실시 제도죠. 그래서 총 5가지 우리가 기억해놔야 돼.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예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제, 공한지세, 종합토지세는 폐지되었고, 개발권 양도제는 미실시 제도다.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하고 있죠. 중개사법에서 지금 잘 배우고 있을 거고. 자, 분양가 상한제 거의 서울 경기권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죠. 신규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싸게 받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기업과 디귿이니까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실제 우리 문제 나왔던 그대로, 기출문제 그대로 냈던 거니까 이 정도 5가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기억해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책론 10문제를 풀어봤네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서 종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출제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평가단에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문제는 빠지는 거 없이 모두 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